1901년 뉴욕의 어느 골프장. 66세의 스코틀랜드 노인이 방금 라운딩을 마쳤다. 그의 앞에는 미국 금융계를 주무르는 남자 JP 모건이 서 있다. 몇 시간 전 이 노인은 자신의 회사를 팔기로 했다. 모건이 손을 내밀며 말한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대답이 이상했다. 1억 달러는 더 불렀어야 했나 봅니다. 모건이 웃으며 답했다. 불렀다면 받으셨을 겁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앤드류 카네기. 그런데 45년 전 이 사람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던 방직 공장의 소년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교훈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덤퍼린. 카네기 가문은 대대로 손배틀로 리넨을 짜는 방직공 집안이었다. 아버지 윌리엄은 실력 좋은 장인이었고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그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증기로 움직이는 직조기가 등장하면서 손으로 배를 짜던 아버지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일감이 끊긴 집안은 극심한 가난에 빠졌다. 훗날 카네기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 시절 가족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고. 아버지가 일감을 구하러 다니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은 어린 카네기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이때의 다짐이 훗날 그를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1848년 카네기의 가족은 마지막 남은 배틀까지 팔아 배삭스를 마련했다. 목적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어머니의 쌍둥이 자매가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범선 위스케시토에 몸을 실은 가족은 50일 동안 거친 대서양을 건넜다. 뉴욕에 도착한 뒤에도 마차와 운하선과 증기선을 갈아타며 3주를 더 이동해야 했다. 그렇게 13살 소년 앤드류 카네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새로운 대륙에 발을 디뎠다.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한 카네기가 처음 얻은 일자리는 방직 공장의 보빈보이. 하루 12시간, 주 6일, 실패를 갈아 끼우는 일이었다. 얼마 뒤에는 보일러를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다. 그런데 반듯한 글씨체 덕분에 공장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사무직 제안을 받게 된다. 카네기는 밤마다 야간학교에 다니며 복식부기를 독학했다. 이 시기 그의 인생에 작지만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다. 제임스 앤더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서재를 노동자 소년들에게 무료로 열어주고 있었다. 카네기는 그 서재를 드나들며 책을 빌려 읽었다. 그리고 훗날 부자가 되면 다른 소년들에게도 이 기회를 돌려주겠다고 마음먹는다. 14살 카네기는 전신국의 배달 소년이 되었다. 그는 남다른 방식으로 일했다. 피츠버그의 모든 거리 이름과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얼굴을 통째로 외워버린 것이다. 그 덕분에 배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소리만 듣고 전신 부호를 해독하는 능력까지 익혀 오퍼레이터로 승진했다. 그리고 17살 그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난다.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서부지역 관리자 토머스 스콧. 스콧은 이 부지런한 소년을 눈여겨보다가 자신의 개인 비서 겸 전신기사로 발탁했다. 카네기는 훗날 그 순간을 마치 사다리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흔히 카네기가 순전히 노력만으로 부자가 됐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다. 1856년 상사였던 스콧이 카네기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다. 애덤스 익스프레스라는 운송회사의 주식을 살 기회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다름 아닌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였다는 것. 당시 철도업계에서는 임원들이 자신의 거래처에 몰래 지분을 갖는 일이 공공연했다. 카네기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섰다. 가족이 살던 700달러짜리 집을 담보로 잡히고 600달러를 대출받았다. 그렇게 마련한 500달러로 카네기는 생애 첫 주식을 손에 넣었다. 얼마 뒤 첫 배당금 수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진다.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 몸을 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두 번째 기회는 더 결정적이었다.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개발한 침대 열차 사업에 스콧과 철도회사 사장 톰슨이 지분을 나눠받았다. 그리고 그 지분의 일부가 다시 카네기에게 돌아왔다. 훗날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먼저 우드러프의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발굴했다고 미화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순전한 각색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지분을 사들인 것이었고 이 투자 하나가 매년 5,000달러의 배당금을 안겨주었다. 성실함과 인맥 그리고 시대의 특혜가 뒤섞인 이 자본이 훗날 철강왕 카네기의 씨앗이 된다. 같은 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다. 한 정보원이 카네기에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동자 명단을 넘긴다. 카네기는 이 정보를 그대로 상사 스콧에게 보고했다. 스콧은 명단에 있던 주동자들을 곧바로 해고했다. 파업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흥미로운 건 훗날 카네기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며 스스로를 노동자의 친구라고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성공을 향해 오르는 젊은 시절의 카네기와 훗날 스스로 그려낸 이미지 사이에는 이미 이런 균열이 있었다. 철도회사에서 쌓은 자본과 인맥을 발판으로 카네기는 철강 산업에 뛰어든다. 당시 유럽에서 개발된 배서머 제강법을 눈여겨보고 값싸고 튼튼한 철강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아냈다. 1892년 카네기의 홈스테드 제철소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다. 카네기는 이 시기 스코틀랜드에 머무르고 있었고 현장의 대응은 프릭에게 맡겨졌다. 프릭은 강경했다. 무장 경비대를 투입해 파업을 진압했고 143일에 걸친 충돌 끝에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네기는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해갔다. 하지만 여론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편이라 자처하던 그의 이미지는 이 사건 이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시간은 다시 1901년으로 흘러간다. 카네기의 오른팔이었던 찰스 슈왑이 골프 라운딩 도중 은밀히 협상을 제안했다. 협상 상대는 JP 모건. 몇 주 뒤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회사 전체를 4억 8천만 달러에 팔기로 결정한다. 한때 주급 1.2억 달러를 받던 방직 공장의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다. 회사를 판 뒤 카네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는 부자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글을 써서 발표했다. 그리고 남은 18년 동안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했다. 가장 먼저 지은 것은 도서관이었다. 어린 시절 앤더슨 대령의 서재에서 책을 빌려 읽던 그 기억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첫 도서관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덤퍼린에 세워졌다. 이후 전 세계에 걸쳐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이 그의 이름으로 지어졌다. 하지만 이 도서관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카네기가 노동자들의 하루를 통째로 지배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여가 시간마저 올바른 책 읽기로 관리하려 했다고 지적한다. 선의와 통제, 참회와 명예욕이 함께 뒤섞인 것, 그것이 카네기라는 인물의 진짜 얼굴이었다. 우리는 카네기의 삶을 흔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한 줄의 교훈으로 요약한다. 하지만 실제 그의 이야기는 훨씬 복잡하다. 가난 그리고 그 가난을 끝내겠다는 절박한 다짐, 운 좋게 얻은 인맥과 시대가 허락한 특혜, 냉혹한 결단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참회,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어떤 성공 신화보다 더 인간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